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군대는 국가의 영토를 확장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는 고도의 기량을 선보였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큰 전쟁 이후 조선시대의 군사제도는 체계적인 모습으로 재정비된다. 강력한 왕권 중심의 군사체제를 구축하고 무예 동작을 정리한 무예도 보통지를 편찬한 것이다. 특히 말을 타고 달리며 적을 무찌르는 마상무예는 군대의 기동력과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1등 공신이었다. 개인의 소규모 전투나 대규모의 집단적 전쟁을 막론하고 군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확실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힘과 빠르게 공격하는 속도에 달려있다. 따라서 칼, 창, 화살, 곤봉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 즉 무예가 군대에서는 중요했다. 방어 수단으로서 아니면 내 형제나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무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예는 단순한 동작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무예 속에는 애민 사상과 충효 사상과 또 지금은 이제 대두되고 있는 실학 사상 등 다양한 사상들이 우리 고유의 사상들이 녹아 있는 것이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 우리의 전통 무예입니다. 한 나라의 군사제도와 군대의 운영 방식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국가의 특징이 반영된다.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한반도는 대륙의 북방민족과의 싸움을 통해 용맹한 기운과 진취 정신을 바탕으로 지휘가 되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애국 정신이 깃들어 군사제도가 정비된다. 강력한 청나라의 군사가 다시 병자호란 때처럼 밀고 들어왔을 때 조선을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은 역시 청나라의 철기군과 방어할 수 있는 조선의 기병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조선 안에서 내란이 발생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부대가 기병이었다는 겁니다. 말을 탄 군사라는 뜻의 기병. 말 위에서 활을 쏘고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기병이 등장하면서부터 군대의 전투력은 한층 발전하게 되었다. 부여에서 명마가 나왔다는 사실과 함께 기원전 5, 6세기경 말 사육과 더불어 기병이 출현한다. 말이 우리 인간들하고 상당히 친숙한 동물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여러 짐승들을 사육한 데서 말을 갖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사실은 우리 아시지만은 빠르고 사람들의 이동을 갖다 상당히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넓은 지역에 확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어떤 정보 전달에 상당히 유효하죠. 말을 탄 군사의 모습은 고분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냥을 하거나 전쟁을 하고 말 위에서 활 쏘는 경기 등이 기록돼 있다. 고구려나 부여, 부여 이런 등등의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자체에서 상당히 고구려 같은 경우도 기마 풍습이 상당히 강화됐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마전을 중심으로 펼쳤었던 군대에서 반드시 했었던 게 바로 마상무였었던 거죠. 그래서 고구려 무덤 벽화나 그다음에 등등의 다양한 유물들 속에서 마상무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말과 사람이 갑옷으로 중무장한 모습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과 더불어 1992년에는 경남 함안에서 마갑이 출토되었다. 기병이 필요했던 전투에서는 말도 전투용으로 중요하게 여겨져 말에게 갑옷을 입혔으며, 출토된 이 말갑옷은 조립식 형태로서 목갑옷, 가슴갑옷,
몸통 갑옷으로 분리돼 있다. 기병의 무기는 실제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칼이나 창과 같은 이제 살상 무기가 있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이제 방어 무기라고 그랬죠. 이제 갑옷이라든지 이제 방패라든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주, 말도 이제 갑옷을 이게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사람도 갑옷을 입고 말에다 투구를 쓰고 하는 이런 완전한 우리가 말하는 중장 기병 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적이 변방에 침범을 하자 왕이 노하여 보병과 기병 4만 명을 거느리고 재빨리 공격을 명하였다고 전하며 고려에서는 최후가 연회를 베풀 때 가장 뛰어난 기병으로 구성된 마별추의 마상무예를 구경했다고 한다. 기병들이 이제 서로 맞보고 바로 이제 창을 겨루는 그런 과정은 이제 조선 전기 여진족을 상대로 했을 때 그러죠. 그래서 여진족을 상대로 할 때는 어떻든 활과 창을 가지고 서로 상대를 하는데 창을 가지고 상대하는 그런 이제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거 묵과에서 주로 이제 말을 타고 활을 쏘거나 창을 사용하는 그런 기술을 연마했죠.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올라야 되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말을 타는 기술이 뛰어났다고 전해지며 말을 타고 공을 치던 격구는 조선 초 묵과 시험에 포함될 정도로 중시 여겼다. 태조 이성계의 기마 능력은 뭐 마상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태조가 그 격구 공을 가지고 쫓기 위해서 그 공을 말 배 밑으로 숨거나 그다음에 몸을 뒤집어서 그 공을 쫓아가거나 그다음에 상대를 놀래키는 등등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격구를 하는 장면에서 마상제에서 등장할 수 있을 법한 자세들을 직접 태조 이성계가 했었다는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성계가 격구를 하던 모습이 묘사돼 있으며 이성계가 마상제에도 뛰어난 능력을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 군사제도는 고려의 제도를 바탕으로 중앙군제를 확립했다. 그러나 강력하게 운영되지 않은 탓에 면포를 대신 납부하고 군역을 면제받거나 대가를 받고 군대를 대역하는 자들이 늘어나 군정이 문란해진다. 조선 전기에는 고려의 무예 도감을 계승해 훈련관을 설치한 뒤 세조 때 훈련원으로 정비하게 된다. 조선 전기의 군사가 무력했던 이유는 농민이 병사의 역할을 일정 기간 수행하는 농병일치제였기 때문이며 15세기 이후 조선은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군부대에 상주하는 전문 군인 체제로 변화하게 된다.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농병일치제라고 표현을 해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그대로 병사로 활용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변화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중앙군영인 훈련동함을 비롯한 중앙군영 같은 경우는 이 돈을 받고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이렇게 상주군 형태의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선은 건국 이후 북방 정책을 중시했고 동북쪽 국경을 자주 침입하던 여진족을 정벌하게 된다. 조선 이제 전기에 오면은 주로 이제 압록강이나 두만강 위쪽에 그 여진족을 이제 상대로 하죠. 그래서 알다시피 세종대왕 때 이제 사군 육지를 개척
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북쪽 그 국경선을 확정을 했죠. 사실 고려 시대에 비하면 이제 상당 부분 위쪽으로 엄청 많은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것은 곧 여진족을 상대로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이제 결과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성종 때부터는 이제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군대가 전투력이 이제 약화됩니다. 조선의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로 군사력이 약해진 결과 일본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보병은 무력했지만 전쟁 경험이 있던 기병은 강했다고 전해진다. 임진왜란 당시 충주 탄금대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당시 조선에서 최고의 명장이었던 신립은 왜군을 소탕하라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신립은 수천 명의 기병을 주둔시킨 후 보병만 있는 일본군을 조선의 기병으로 물리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전투가 시작됐을 때 일본은 조총포화 사격을 진행했고 이에 조선군은 전멸하게 된다.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서 화약무기의 위력을 알게 되고 또한 임진왜란을 통해서 일본인의 백병전에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훈련도관과 삼수병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조선의 삼수병이란 화포와 총기를 사용하는 포수, 활을 사용하는 사수, 칼과 창을 사용하는 살수로 구분된다. 삼수군은 1개월에 쌀 6말의 급료를 받는 일종의 직업 군인이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은 새롭게 군사 조직을 설치하게 된다. 조선의 수도와 그 일대를 방어하기에 조직된 훈련도감을 필두로 어영청, 금이영, 총융청, 수어청의 5개 군영이 갖춰진 것이다. 전쟁 훈련과 무기 등 다양한 정보를 기록한 병서의 경우 조선 초기의 것은 사냥을 중심으로 하는 진법만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제 조선 시대의 병법을 크게 바꾸게 한 것이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란을 2번이나 겪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겪고 난 다음에는 일본의 그 왜군을 물리치는 데는 중국의 척계광이 만든 기요신서만한 것이 없다 해서 기요신서에서 본따서 만든 병학진함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병학통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병학통은 병학진함의 폐단을 또 고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그 현저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 무예도보 통지이지요. 정조는 규장각 검사관 이동무에게 무예훈련 교범의 편찬을 명령하여 무예도 보통지를 간행한다. 조정은 실용 있는 정책을 강론하고 무사들이 무예를 익힌다면 백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편찬된 무예도 보통지는 이후 널리 퍼지게 된다. 1790년 4월 29일 이제 조선의 22번째 임금이신 이제 정조대왕이 이제 모든 무예서를 총괄해서 하나의 무예서를 편찬합니다. 거기에 24가지의 무예가 실려 있는데 18가지 지상무예와 말에서 진행한 6가지, 그래서 총 24가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든 무예들을 원활하게 익히고 이제 능수능란하게 펼칠 수 있어야지만 지상에서 그 다음에 말에서 이제 무예를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예도 보통지는 정조의 서문을 비롯해 조선 초기 이래 전투 기술이 담겨 있으며 24가지의 무예를 매우 사실적인 그림과 해설로 정리했다. 일단 무예 24기는 크게 보병이 익혔었던 18가지 무예, 그리고 기병이 익혔었던 마상무예 6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보병이 익혔었던 지상무예, 보병무예 같은 경우는 크게 자, 감, 격으로 구성됩니다. 자법은 찌를 자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법, 장창이나 죽장창, 기창, 당파, 낭선과 같은 긴 창, 짧은 창들이 들어가 있고요. 창을 찌르는 기술인 자법의 경우 긴 창과 짧은 창을 사용한 개별 동작과 전체 움직임이 매우 절도 있게 표현된다. 감법은 벨 감자를 씁니다. 그래서 적을 짧은 칼을 이용해서 베는 이런 형태의 무기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봉국검이나 예도와 같은 우리의 전통 검법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제도권과 같은 중국의 검법, 그리고 외검과 같은 일본의 검법, 그리고 교전, 일본에서 들어왔지만 조선화시켜서 새로 창제한 조선의 검법이 담겨 있는 거죠. 칼로 적을 베는 무예인 감법은 한국 무예의 전통이 담겨 있으며 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법. 격법은 때릴 격자입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상대를 치거나 그다음에 곤봉으로 상대를 때려잡는, 그다음에 평공과 같은 독특한 무기로 적을 때려서 잡는 무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병이나 기병 모두에게 중요한 무예였던 격법은 날쌘 몸 동작으로 펼치는 개인 방어의 기술이다. 조선시대의 무기는 외적 방어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군사의 개인용 무기인 창, 검 외에도 16세기에는 화약 병기를 사용하였다.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며 정치 이상향을 실천하려 했던 정조는 당쟁의 여파로 뒤주에서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추모하는 한편 강력한 군대를 주둔시키게 된다. 정조는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해 수원 화성에 주둔시키고 다른 군영의 병사들을 편입해 큰 규모의 강력한 군대를 편제하게 된다. 장용영은 기병 전술과 마상 무예를 정비하며 강력한 왕권의 원동력으로 활약한다. 장용영 군사들은 들으라. 정조가 이 무예도보통지 편찬과 간행을 장용영에서 주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장용영에서 주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무예도보통지의 표준 무예를 장용영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조 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여러 형태의 묵과 시험들의 그런 기예들이 바로 무예도보통지에 나오는 24가지의 기예로 정리가 되면서 거의 대부분 장용영을 중심으로 강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예도보통지에 나와 있는 무예들을 익힌 군사들이 장용영으로 편제되고 그러면서 장용영의 무예는 더 높아져 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정조의 친위 군사력은 강화가 되는 것들인 거죠. 조선은 무기 개발과 무예 보급에 더욱 힘쓰게 되었고 청나라의 기병에 맞서기 위해 말을 타고 사용하는 기예도 무예도 보통지에 정리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정조의 친위 부대 장용영이 있었다. 사실 정조가 24가지 종합 병장 무예를 체계화하기 전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1759년 무예 신보를 편찬하며 18가지 무예를 선보인 적이 있다. 여기에 정조가 마상무예 6가지를 추가하며 모든 공을 아버지 사도세자에게 돌리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정조는 아버지가 뛰어난 성군이었음을 공개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정조는 신분제의 혁신을 추구한 왕으로서 서얼 제도를 없애고 서얼 출신의 뛰어난 인재를 규장각과 장용영에 임명하면서 왕권 강화에 기초를 세웠다. 무예 중에서도 말을 타고 적을 무찌르는 마상무예가 체계화된 것은 정조 때에 나타나는데, 마상 동작에 창과 칼, 편군 등의 무기를 사용하는 고난이도의 기예였다. 전력 증강의 의미와 더불어 강력한 영토 확장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왜 정조 때 그러면 마상 6기가 추가가 되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상 6기의 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세자가 계속해서 효종의 북벌의 꿈을 이어가지고 북벌 준비를 하게 됐고, 그럼 북벌 준비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무예 신보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조가 판단할 때 북벌을 한다. 실제 당시에 중국과 맞붙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요동 땅을 치고 가는 것이 정조의 생각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넓은 땅을 갖다가 바로 말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상기의 6기를 갖다가 추가해냈던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원래 우리가 마상기예가 굉장히 강했던 민족입니다. 기원전 5, 6세기경부터 우리나라는 말 사육과 더불어 사냥과 전쟁에 말을 이용했다. 특히 고구려의 경우 북방 민족과의 싸움을 통해 말의 중요성을 일찍 터득했고, 이와 관련된 기록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아주 옛날부터 이제 말이 국가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전쟁에 동원되는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말의 건강을 돌보는 게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런 마의학 서적을 도입을 했고요. 도입을 해서는 사실 한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이 책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쉽게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책으로 발간을 해서 배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고정시켜주는 안장은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제작되는데, 조선시대에는 상어의 가죽으로 장식을 하는 등 신분에 따라 제작 규정이 달랐다. 꽃잎처럼 쇠가 퍼진 모습이 특이한 이 편자는 삼국시대 고구려와 신라의 유물로서 당시에 말의 사용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에 쓰는 이제 군마들의 발굽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이제 사용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농경에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작은 조랑말들은 발굽이 단단해서 그 별도로 이런 편자를 지금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사용하는 이제 군마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편자가 굉장히 그 말의 어떤 기능을 더 향상시키는 그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죠. 말은 지배층의 전유물이라 할 정도로 국가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물이었다. 말을 주로 사용하는 기관은 군대였고, 군대를 중심으로 말을 관리하고 마구를 제작하는 전문가도 등장하게 된다. 말은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다. 차거나 밟거나
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단원 김홍도의 편자라는 그림이 있듯이 말 다리를 묶어서 고정을 시켜서 편자를 했다 그래요. 단원 김홍도 편자를 비롯해 조선시대 풍속도에도 말에 편자를 박는 장인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우선은 말한테 친숙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내가 너한테 가서 편자 작업을 한다라는 예시를 주고 말을 만지면서 서서히 접근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말을 키우면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은 자연스럽게 넓어졌다.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교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중앙 집권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말에는 마구란 거는 결국 말이 있어야 되고요. 이 말이 있으려면은 결국은 말을 다루는 마구간 또 목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것은 그 개인이 어떻게 말을 갖다가 잡아서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더 큰 관점에서 그것을 말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 마구가 당시에서는 당시에서 최고의 어떤 기술적 수준을 갖다 집약한 겁니다. 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다루는 일이 중요해지면서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발전된 마구들이 등장한다. 편자의 경우 칡이나 식물을 이용하던 것이 쇠를 이용해 단단하게 제작해 말의 기능을 높이게 된다. 편자를 제작한 뒤 말의 발굽에 편자를 달아주면서 모양을 잡아주게 된다. 말이 길에서 더욱 잘 달릴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말의 움직이는 상태를 보고 편자를 만들어 박는 장제의 모든 단계가 끝나면 이후 장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말은 특수한 사람들이 소유하는 동물이었으며 부와 권위의 상징을 표현하듯 말의 장식을 꾸미고 제작하게 된다. 말이 지배층의 사실 전유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말을 가질 수 있는 계층이 이제 지배계층으로 한정돼 있었고, 특히 이제 국가에서 국가의 어떤 힘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기병대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또 보여주는 게 이제 구경목장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병으로의 말은 국가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말을 관리했다. 포항의 장기 목장성도 조선시대의 감독관이 파견되어 말을 키우던 목장이 있던 유적이다. 이 성은 목장으로 이용되었는데 울산 목장의 감시하에 군사 244명이 1008필의 말을 놓아 길렀으며 목장 안에는 말에게 물을 먹이는 웅덩이 50여 곳과 마구간 19개소가 있었다고 전한다. 이것이 장기 목장성입니다. 조선시대에 감목관을 파견해 말을 키우던 울타리로서 동백옷 목장이라고도 합니다. 구룡포 돌문에서 흥해면 흥환리까지 호미 반도를 가로지르는 약 7.6km에 축소되어 현재 5.6km가 남아있으며 정확한 조성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신라시대에 조성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의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성벽의 잔해가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고 당시
성의 출입문으로 쓰이던 돌문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효종 때 축성된 장기 목장성은 당시 높이가 10척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다. 해발 200m의 낮은 산에 위치한 목장은 송림이 우거지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해풍을 맞을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갖췄다. 지방 마정은 관찰사 밑에 감목관이란 실무 담당자가 관리하던 체계였는데 장기 목장성 인근에서 발견한 한 비석에 목장을 관장하던 감목관의 공을 기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비석에는 울목이라는 명문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으로 볼 때 이는 군마 등 말을 키우던 장기 목장성이 울산 목장의 관할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군마를 잘 키워내고 관리하며 군대에 공을 세운 것을 기리는 감목관 민치역의 공덕비와 더불어 장기 목장성에 속한 7개 마을을 잘 다스린 흥인군의 공덕비가 함께 존재한다. 말은 당시의 교통수단이자 정보 전달의 교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때 지방에 세워진 역참에서 역말을 사용하게 된다. 말을 그것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도 숙박할 수 있는 그것을 영천에서도 유명한 장소가 경상북도에 한 5군데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참 이적이 남아 있는 것은 신령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국가의 명령이나 공문서를 전달하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며 말을 관리하는 역참이 존재했다. 경상도 영천 지역은 청통역, 장수역 등 역촌과 주막거리가 산재했던 역마의 중심지였다. 말 모양의 허리띠 물림새가 출토되는가 하면 말에게 먹이를 주고 편자를 교체하는 장소인 말죽거리가 존재했다. 말을 양육하는 자가 그 당시에 큰 행정 업무를 봤어요. 꽤나 지위가 높았어요. 왜? 말이 국력이니까. 말을 키우는 법, 또 말 타는 법, 그 다음에 말을 타고 전장에 나간다든가 무예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가장 그다음 핵심 행정이었습니다. 특히 영천은 일본 교역의 통로로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게 되는데 바로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건너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마상제 정별련 통신사를 이제 한 묶음을 하면 결국은 조선통신사겠죠. 통신사 사행들이 이제 임금의 명을 받고 그야말로 이제 일본까지 가는데 너무나 긴 여정이니까 임금님 직접 이제 못 내려오니까 이제 이 경상도 관찰사 바로 이제 그 당시에는 임진왜란 이후로는 경상감령이 대구에 있었습니다. 마상제에 관해서는 말을 타고 활을 잘 쏘는 군관을 충원하라는 기록이 존재하며 조선의 마상제를 본 일본인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묘사한 학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 일본과의 공식 외교 사절이었던 조선통신사는 영천에 머무르면서 마상제를 관람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인들이 마상제의 깊은 감명을 받게 된다. 군대 맨 앞쪽에서 마상제를 펼치는 군사들이 맨 앞에서 달려가서 전투에 투입될 때도 맨 앞에 달려나간다면은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가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최고로 고조시킬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이자 무예였던 게 바로 마상제였습니다. 장검이 빽빽하고 깃발과 북소리 요란한 적진 속을 기로써 몸을 감추고 달려들어가 적군의 깃발을 빼앗고 그 장수를 베어버리면 감히 대적하는 자가 없게 된다. 바로 이것이 마상제이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영천이라는 이 천이 참 유명했고, 이 보현산이라는 산이 자연 환경에서 아주 뛰어난 세계적인 그런 산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에 신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말을 이 지역에 참 양육할 그런 사육할 필요성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말이 이 신라의 원동력, 그러니까 그 전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소였죠. 영천강 앞에 세워진 조양각은 시대의 문인들이 정사를 논하던 장소였다. 여러 차례 시대의 별난에도 지금까지 건재한 조양각은 금호강 청석벽 위에 늠름하게 서 있다. 금호강변의 조양각은 조선통신사가 기착점으로 이용하던 공간이었으며 그 앞에 드넓게 펼쳐진 모래사장에서는 마상연 등 큰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옛날에는 이 마상제가 행해질 때는 이것은 하나의 천으로서 말이 잘 따를 수 있는 모래가 많았죠. 모래사장이었죠. 그래서 이 거리가 그 당시에 말 타고 달렸던 거리가 한 500~600m 되는데, 지금은 거리가 몹시나마는 이곳에서 이 통신사가 일본에 들어가는데 마상제의 어떤 행사. 조선과 일본은 양국의 외교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절을 각각 파견하게 되는데, 이때 조선 국왕이 막부 장군에게 파견하는 사절을 조선통신사라고 하였다. 통신사가 일본으로 이동하는 관문의 영천에서는 그들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과 휴식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제공했고, 그 중에 가장 큰 문화 행사는 마상제였다. 조선의 강력한 군대를 자랑하는 자리이자 전통 무예를 뽐내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협동의 장이기도 했다. 마상제 같은 경우는 실제 전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상무예의 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기마술을 보유해만 가능한 무예였습니다. 역시 그러한 최고의 기마술이기 때문에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상제를 펼쳤을 경우 최고의 호응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가을 샘에 창공을 쏜살같이 날아가듯 날쌘 말갈기 쳐들고 질풍처럼 내닫네. 한 병사 길 옆에 서서 노칠세라 응시하다가 번개같이 가로채어 덥석 뛰어오르네. 마상제는 다산 정약용에 의해 시로 노래되었다. 조선의 무예에 관련한 실질적인 자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모든 문헌에 거의 조금씩 파편화돼서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병서를 제외하고 나서도 뭐 시문집이라든가 각종 문집에 어떤 군사훈련, 어떤 무예 동작을 했었다라는 약식적인 내용들은 다 담겨져 있죠. 신라시대 화랑도를 중심으로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 사용한 우리 고유의 검술은 무예도 보통제 수록된 호국무예이다.
네, 방금 보여드렸던 건법은 조선시대 때 활용했었던 봉국권법 중에 한 부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봉국권은 신라 황창에서 유래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조선 후기에 가장 활기찬 몸문화를 잘 담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건법, 전통 건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예의 기본은 몸의 움직임이고 그 움직임의 바탕은 발동작에 있다. 따라서 이 보법에 따라 무술의 강도와 고도로 정련이 가능한 것이다. 일단은 보법은 기본적으로 걸음을 걷는 법입니다. 사람이 두 발을 이용해서 걸음을 걷기 때문에 두 발의 밸런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무예 같은 경우는 상대를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자세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해야 할 게 보법입니다. 만약 보법이 무너진다면은 그 무예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법 수련과 병행한 권법의 수련이 가장 수련의 기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조선 황제의 몰락과 함께 일제의 지배가 시작되면서 개인적 기회의 전수라는 측면에서 마상무예의 맥은 끊겼다. 그러나 조선시대 뛰어난 무예의 기상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니까 안 잘리는 거야. 응? 더 나를 얘는 더 그렇지. 마상무예를 중심적으로 하는 이유는 전국에 이제 500개의 승마장이 있지만은 한국의 전통 승마법을 계승하거나 한국의 전통 마상무예를 하고 있는 곳은 실제로 10군데가 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기마민족인데 뭐 영국식, 유럽식의 승마법이 있지만은 우리의 전통의 어떤 승마법도 소중한 유산이고 세계 속에 분명히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 승마법을 좀 이렇게 계승하고 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마상무예만 특히 특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기마민족의 후예로서 방대한 마구 유물과 역사적 문헌 병서를 통해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마상무예를 복원할 수 있는 것이다. 땅에서 하는 무예도 창, 칼, 월도, 협도, 맨손하는 권법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고 특히 활쏘기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잘 익힐 때만이 이제 말에서 이 무기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겠습니다. 강한 군대, 왕권 강화를 위해 재정립된 조선시대의 군사제도. 그 속에서 찬란하게 꽃피운 마상무예는 기병의 전투력과 아름다운 몸의 전통문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 특별한 기회이다. 글로 남겨지거나 정신적으로 어떠한 가치 체계에 대해서 그러한 존경심을 표하고 그것들을 배우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우리의 가장 내 안에 존재하는 내 몸의 문화, 신체 문화가 가장 잘 담겨 있는 게 바로 전통시대의 무예, 전통무예라는 거죠. 무예 속에서는 우리가 면면이 흘려서 몸으로 피 속에서 타고 흘러내려오는 그러한 끈끈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무예를 복원하고 전통 발전, 계승시킨다는 것들은 당대의 몸의 문화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화로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전통적인 무예가 새로운 문화로 발전되고 있는 현장이 있다. 고대부터 주요한 무술의 하나였던 활쏘기를 대중화하는 작업이다. 지금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지금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요. 서울 암사동 유적이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6,000년 전 신석기 시대의 그런 유적이기 때문에 그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의 연장선으로 그 전통을 소중히 하는 축제 그리고 가와 미래가 어우러진 그런 징검다리의 공존의 축제를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장안편사는 조선시대 때 서울을 사대문 안과 밖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편을 갈라
백성들이 함께 활을 쏘아 내기를 하던 경기를 말한다. 장안편사는 이 임금님과 백성이 같이 사는 그 성안회를 이제 장안이라 하는데, 고종 황제께서 우리 민족은 이 활을 쏴야 이 상무 정신이 살아난다 해서 전 국민에게 활쏘기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재미있고 즐거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장안편사라는 것을 고종 황제께서 했어요. 전통 무예를 사대부가의 기품 있는 놀이에서 대중의 스포츠로 전승하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조선의 무예는 단순한 동작이라보다는 조선의 아니면 우리 전통의 유구한 역사의 어떤 혼이 깃들어 있는 동작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선의 무예, 특히 우리의 전통 무예는 소중한 것이고, 이것은 계승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우리나라를 지탱하게 하는, 우리 민족 지탱하게 하는 어떤 자원이자 어떤 그 실제 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키고 보존하고 계승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평화로운 정치를 수행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던 조선의 군사제도. 특히 말의 기동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대의 원동력이 되어준 마상무예는 조선시대의 영광 그 모습 그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신을 일깨우는 전통무예로 기상을 뽐내고 있다.